반갑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재밌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행정학. 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행정학에 대한 이미지가 좀 네거티브하니까. 근데 그걸 인식 전환을 시키는 데는 내 능력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 강의 계획서 한번 보고 뭐 자세히 볼 건 없다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대충 뭐 학생들이 다 알겠지만 혹시 예비 순환을 안 듣고 1순환을 바로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 한번. 그냥 아주 많지는 않네. 그냥 뭐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소리지만 이제 예비 순환은 주로 이제 총론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이제 강론에서는 이제 1순환이 주로 강론인데 뭐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정책 파트, 조직, 인사, 재무.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선택 과목이 지방자치나 이제 정부 체계론이 없어지면서 일부 내용, 일부도 아니라 어째 보면 5%도 안 되는 내용만 내가 이제 교재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를 시켜놨다고. 이제 그 이유는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학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기본적인 건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가운데는 특히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직론에다가 조금 추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체계로는 뭐 우리가 전자정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디지털 정부 뭐 등등, 그건 뭐 최근에 보면 핵심적인 어떤 주제이기도 하니까 그걸 추가를 해놨는데, 그건 뭐 부분적인 거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제 요 4가지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 2순환 때는 이제 전부 기출, 특히 이제 행시 기출은 뭐 최근 적어도 한 10년치는 거의 다 한다고. 뭐 시간이 되는 데에 따라서 뭐 입시도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고 이제 뭐 3순환이야. 이제 그때 가서 뭐 또 요약하고 매일 모의고사 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진도별 강의 내용이 있다고. 뭐 요건 편의적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전체적인 흐름은 진행이 되지만 시간은 딱딱 맞지는 않아. 조금 뭐 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었고 좀 빨라질 때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는 1회 모의고사는 이번 토요일 날 보고, 그 다음은 이제 3일 간격으로 1회는 주로 이제 정책 규제 포함된 정책 파트를 모의고사를 할 거고, 2회는 조직, 3회는 인사, 4회는 재무, 아니지. 2회하고 3회, 그러니까 2회는 조직이고 3회는 아마 반반 될 확률이 많다고. 조직 반, 그 다음에 인사 반. 왜냐하면 뭐 강론은 50점짜리 문제는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30점, 20점 이렇게 잘라서 조직하고 인사, 4회는 인사, 5회는 예산. 뭐 일단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 시험 날짜는 진도를 보면서 결국 중요한 주제를 배운 걸 갖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안 맞으면 약간 조정할 수가 있다. 한 번 정도는 뭐 하루쯤 뒤에 빨리 땡기는 경우는 없을 거고, 하루쯤 이렇게 뒤에 미뤄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때 돼서 내가 여러분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자, 하여간 뭐 강의 전반적인 뭐 이제 흐름은 강론 중심이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5회의 모의고사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뭐 개괄적인 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본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올해 행시 기출 문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한번 보고, 최근에 어떤 기출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 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문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 기후 위기라든지 감염병, 뭐 코로나 이런 거지, 그지? 그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인공기술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뭔가 기존에 경직된
정부 운영, 어떤 관료제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진 정부 운영이 이게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 앞에 첫 번째 거지. 일부 전문가는 정부 조직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전에 내가 예비순환할 때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자료를 나눠준 적 있지만 뭐 어떤 업무 효율화라든지 또는 어떤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초복지 수요 이런 데 대한 어떤 추적을 한다든지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공지능 등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 하나의 예로서 최근 A국 행정부, 이 A국은 뭐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인력 감축, 조직 구조 개편, 정부 지출 상각 등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정부 효율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고 기관도 통폐합을 하고 뭐 대외 사업 이런 것도 축소를 하고 뭐 이런 실제적인 흐름을 여기에 이제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이러한 신기술 적용과 기업가적 정부 운영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국가와 지급공무제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공무제라는 건 나부는 이제 인사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 동안 어쨌든 국민에게 잘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핵심은 신분 보장이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 최근 정부에서 민간 기업 경우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보수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구조로 가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 연장 이야기도 뭐 머지않아 몇 년 내에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고 기업가적 정부 운영 이렇게 되면 지급공무원제, 그냥 일반적으로 공직사회, 우리나라 지금 공직사회라는 게 지급공무원제에 강한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놨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1번에 우리가 보면 행정국가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사법권이나 입법권에 비해서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큰 강한 경우를 우리가 행정권한이 입법권한이나 사법권과 상권 분립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더 큰 거를 우리가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가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잡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어떤 시장 실패의 문제점으로부터 잡는다. 시장 실패, 산업화 이후에 뭐 특히 영국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특히 빈부 격차 문제. 다른 말로 하자면 시장 실패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국가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마다 그 행정국가의 탄생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배경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면 산업혁명 이후니까 한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게 된다. 지금 말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다른 경우지만 미국은 주로 이제 행정국가, 어떤 그런 행정권한이 커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경우는 우리가 1930년 중에 대공황에서 보통 찾는다. 대공황이라는 게 결국 뭐 실업 문제 이런 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적인 어떤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1960년대에 특히 이제 존슨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e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복지국가를 지향을 했다. 6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행정국가화가 된 거고, 또 우리나라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뭐 초기에는 보면 6.25라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동원체제니까 정부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60년대에 어떤 군사 정권에 의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하면서 강한 행정국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 약간의 그런 흐름은 있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 권한이 커졌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약간 요거는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약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의회 민주주의, 소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심이 나온 게 있다. 이 다음에 이순환 때 기출풀이 할 때 하니까 여러분 적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뭐 그냥 내용의 흐름상.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하면 그런 것들이 옛날 입법고시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만, 가장 비판점의 주된 거는 뭐냐면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 일반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 보편적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 이익을 주로 어떤 법률안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소수의 이익에 치중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뭐 어떤 행정 환경 변화 이런 데 따라서 적절한 입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여간 적절하게 얘들이 대응을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관료의 어떤 행정 권한, 특히 우리가 뭐 이건 표현은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그건 통일된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면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 세부화된 규칙들을 만든다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어찌 보면 정책 결정이라고 봐야 된다.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완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옛날 신행정학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1960년대 미국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나 의회,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그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관료들이 앞으로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should make a policy라는 이야기였다. 당이론을 주장하는. 이제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직접 담당해야 된다. 걔들이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런 행정 권한의 확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국가화가 진행되면서 핵심은 관료들의 역할이 커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큰 정부가 나타난다. 정부의 규모가 사회의 어떤 수요보다 더 팽창하고 사회의 요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지? 따라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큰 정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정부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신공공관리부터 쭉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행정국가의 의의를 뭐 어떻게 쓰든 간에 하여간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쓰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이 행정국가가 어떤 부정적 측면이 있느냐, 이건 뭐 다음에 할 때 하고, 지금 뭐 우리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 아니니까. 자, 이번은 위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직업 공무원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그럼 기업가적 정부 하면 여러분이 먼저 떠오르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네? 기업가적 정부라는 게. 기업가적 정부를 주로 어느 시절에 어느 대통령이 추진을 한 거예요? 클린턴 행정부에서 했다. 1990년대 초중반에. 그죠? 근데 이 클린턴은 조금 독특하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출신이거든. 근데 기업가적 정부라는 거는 뭐 기업이라는 말이 들어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시장 경제와 좀 가까운 쪽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장 경제와 가까이 있는 거는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 돌연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린턴 정부를 신민중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복지 이런 데 강조를 하는데, 이건 반대로 어떤 기업 시장 개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민주당이다. 그게 좀 독특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국을 해서 공무원을 축소하고, 이거는 완전 뭐 시장 원리에 충실한, 공화당 출신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기업가적 정부 하면 클린턴 행정부. 그럼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기업가적 정부에서 핵심되는 일종의 뭐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 개혁의 가드라인은 뭐냐면 네 가지라고. 우리가 첫 번째는 레드 테이블 제거한다. 관료들의 업무를 어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옥죄는 여러 가지 지나친 어떤 법규들,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권한 부여,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해요. 권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레드 테이프가 줄어들어야만 권한 부여가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런 어떤 자기 관료들이 자율성,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서 고객 지향적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지향이란 고객을 put customers on the first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객 최우선주의, 고객 지상주의 뭐 이런 거예요. 고객을 최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약간 앞에 이야기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떤 정부 지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자, 효율화하자, 뭐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라.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아마 그렇게 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업가적 정부 운영하니까 클린턴이 말하는 그 슬로건을 막 가져와서 그런 맥락에서 직업 공무원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지문을 도외시한 거다. 이 지문에서 말하는 정부 운영은 클린턴 정부의 기업가적 정부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항상 봐야 되는 게, 보자, 그지? A국 행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밑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건 뭐겠어? 정부가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해서 인력 감축하고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는 건 조직 통폐합을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인력을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삭감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직업 공무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린턴 행정부, 기업가적 정부, 이거 클린턴,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걸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면 안 된다. 지문에서 이미 기업가적 정부가 뭐냐는 것을 내용을 줬잖아. 그럼 이게 인력을 축소하고 하는 등등이 직업 공무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논의를 해야 되겠지, 그지? 아마 심지어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기업가적 운영, 그럼 뭐 클린턴 행정부가 뭘 했다 이런 것을 기억 못하는 친구들, 이거 신공공관리 막 해가지고 신공공관리하면 뭐가 떠오르겠어? 뭐 성과관리, 고객, 경쟁, 민영화 막 나오니까 뭐 성과관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직업공무원제, 관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 막 이런 거 썼을 거야, 분명히. 그건 다 논점이 틀려. 여기서 말하는 건 신공공관리를 묻는 게 아니라, 신공공관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고. 그러니까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고, 그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내용을 여기서 지문에서 주는 거잖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지문을 보고 그걸 연계해서 쓰는 훈련 내지는 인식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일반론을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문도 내 생각에 생각보다 이 지문의 의도에 맞게끔 잘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냥 일반론으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이런 인력을 감축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저항이 발생을 하지. 그럼 우리가 이런 신기술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신분적인 불안감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어떤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학습하는 데 따른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된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직론에서 보면 조직 혁신의 저항 요인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이런 요인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인사조직 직렬 있을 때 그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온 게 있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근데 이제 보통 최근의 문제는 그렇게 일반적인 이유를 잘 묻질 않는다. 다 이론하고 연계돼서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득권 유지, 불안 심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제도주의 세 가지 분파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해놨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 우리가 신제도주의라는 거는 뭐 이런 거다 한 두세 줄 간단하게 쓰고 각 세 가지 분파가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써줘야 돼요. 특히 뭐에 초점을 두고 써야 되겠어요? 신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째 보면서 제도가 변화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행정제도가, 그지? 그럼 이 행정제도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 얘들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세계 분파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관료들이 왜 저항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이 세계 분파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아마 내 생각에 학생들이 뭐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썼을 거라 그런다. 근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아마 정확하게 쓴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옛날 기출문제에 이미 있었다. 기출문제. 요런 질문이 입시에도 있었고 행시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항상 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몇 줄로 쓸 수 있도록 정리되고, 그 의미를 자기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 당연히 기본이긴 한데, 그 정리하고 자기가 암기를 한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인가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그걸 말로서 글로 풀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간에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념도 흠이할 뿐더러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뭐 사회자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 그 맥락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답안지 쓸 때 훨씬 더 풍부하고 또 글도 좀 유연하게 쓸 수가 있다. 자, 이제 요 내 일문을 설명하면서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 24년 행시기출도 마찬가지고 올해 25년 입시 일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50점짜리 지문 형태는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 설문이, 소질문이 이제 3개가 붙는다고. 그럼 요 1에 관한 설명, 2에 관한 설명, 3에 관한 설명이 간단하게 다 들어있다. 그럼 내가 할 때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거지. 주된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써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거는 대충 여러분이 보면 그렇잖아.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3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볼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2024년 일문을 한번 보면 1지문에 뭘 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기를 민영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폭염이 와서 사망자가 아주 폭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뭐 좀 한 몇 줄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건 한 줄 반 정도로 다른 설명이 없어. 그냥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 요 이야기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주민들 간에 우리가 접촉이 왕성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상당히 낮았다. 요 3가지의 설명이 요 문장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1번에서 뭘 물었느냐. 우리가 민영화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물었다. 여기 아마 12점인가 뭐 그럴 거야. 요건 이미 내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한 2013년 뭐 이때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장단점을 물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12점인가 그럴 건데 이건 학생들한테 그냥 기본 점수를 주려고 물은 거야. 이때 우리가 민영화 유용성은 이 사례에 한정해서 설명을 해가지고는 12점짜리 쓸 게 없다고. 근데 이 딱 질문을 보면 이거는 민영화의 일반적인 유용성과 문제점을 쓴다고. 다만 이런 유용성과 문제점을 쓸 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지. 우리가 이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 민영화하다 보니까 전기값 이런 게 올라가서 그 전기값을 제대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뭐 이런 사례의 이야기를 한두 줄 추가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건 뭐 전반적인 어떤 유용성과 문제점. 이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 괜찮게 썼을 거라고 본다고. 옛날 기출도 있었고 뭐 워낙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 책임성에 관해서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에 관한
논쟁이 있다. 그래서 이 파인과 프리드리히 논쟁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뭐 이런 질문이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행정 책임성 파트에 보면 이미 배웠다고. 파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학자고, 아니 거꾸로 객관적 책임성이고, 프리드리히는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 책임성 가운데서도 특히 파인은 행정에 대한, 관료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을 특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 통제라고 해요.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프리드리히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나는 관료가 가진 어떤 전문가적인 기술 및 지식.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전문성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책임성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게 popular sentiment인데, 어떤 국민의 정서 또는 어떤 여론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공무원이 주관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책임성 유형 가운데, 롬잭과 두 분이 이게 책임성 유형에 보면 이거는 전문가적 책임성이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여러분이 확인해서 좀 명료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논쟁을 활용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해놨다. 이게 참 답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야. 이 논쟁을 활용하여라는 게 서로 상반된 입장이잖아. 근데 언뜻 보면 이 둘 가운데 어느一종을 내가 따라서 어느 쪽에, 이쪽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할 건지를 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지문에는 보면 그냥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걸 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에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다라는 내용을 쓰고, 이 논쟁을 활용하니까 서로 행정 책임성에서 양쪽 측면이 있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개선 방안에서 쓸 때는 어쨌든 이걸 연계를 해서 써야 되니까 연계를 할 때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나름대로 서로 강조점이 다르긴 하나, 이 사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객관적인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주관적인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이 방안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해서 양쪽을 결국은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요 논쟁을 활용해서 이걸 쓰니까 뭔가 이거하고 이걸 연계시켜주는 문장이 중간에 한두 줄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거라.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기출풀이 할 때를 하죠. 자, 어쨌든 뭐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하고 관계.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가 주민들 간의 접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적었다. 이걸 이제 사회자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의 역기능을 쓰라.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주민 간 접촉,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사회자본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소외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그게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인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 미국에는 이제 뭐 볼링 협회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지표로서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 볼링 협회의 가입자도 줄어들고 등등등등. 특히 우리가 TV라는 게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다시 사회, 공동체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 이끌어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경제자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회자본,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개인주의화 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렇게 공동체로 끌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 공동의 문제가 나타날 때 이거를 우리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한다든지 시장 논리가 아니고 그 사회의 공동 구성원들이 서로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옛날 우리가 입시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유제의 비극과 같은 어떤 사회적 딜레마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사회자본이나 또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어떤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구성원들이 자발적 해결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특성을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한다. 이제 그 핵심에는 우리가 신뢰, 그 다음에 뭐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규범이라고 말하는데 그 규범은 호혜적 규범을 말한다. 상대편의 어떤 이익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 자본이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회 자본 개념을 써. 그 다음에 이제 역기능은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역기능을 요 사례와 이제 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론을 쓰는 건 아니지. 당연히 이제 이걸 하는 거는 다 양쪽 다 우리가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하는데, 내가 이제 지금 일문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일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뭐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하나의,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자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보면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3번에는 우리가 나와 있었던 게 뭐가 나와 있었지? 신제도주의 세 분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업가적 정부하고, 요건 지문에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공무원제. 1번은 뭐 행정국가, 이건 뭐 사실 이런 지문이 나올 거라는 뭐 우리가 별로 예상은 못 했지만, 이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정 이념들이 있다. 그럼 이제 뭐 형평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같은 건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개념들을 뭐 길어야 두세 줄 이내에 간단하게 써주고,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 부정적 측면을 논하겠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 행정이 있으면 행정 이념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형평성이라 이런 데 정확한 이해, 이게 뭐냐, 특히 직업 공무원제가 뭐냐, 신제도주의가 뭐냐, 여기도 또 마찬가지거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회자본이 뭘 의미하느냐, 요걸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다 낸다고. 올해 입시 문제도 똑같다고. 공공선택론 들어있고 뭐 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우리가 보면 일문은 총론 문제다. 물론 뭐 강론의 어떤 그런 특별한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하여간 총론에 관한 행정 이론, 행정 이념, 뭐 행정 책임성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케이스를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쓸 거냐, 학생들마다 그렇게 큰 역량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점수의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누가 정확하게 쓰고 이해를 해서 사례하고 적용을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자, 일단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2문하고 3문은 요건 강론이 둘 나오거나, 아니면 2번은 총론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강론이 나오고, 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정책의 다중 흐름 모형, 여기는 이제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곧 내일 정도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 기본적으로 같다 이라면 이상하니까 기본적으로 유사한 맥락이라. 왜냐하면 이 모형을 요건 정책 결정에 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름은 같다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중 흐름 모형의 사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책에 여기에 대해서 다 요약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흐름 모형 또는 다중 흐름 모형의 가장 최근 사례가 이제 한국행정학부에 실린 논문이 있다. 그거 논문을 줄여서 내가 요약을 해서 교재에다 이어놨고, 이제 그 자료를 그걸 가지고 올해 우리가 삼순환 뭐 시험 종종 쳤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산문은 뭐가 나왔냐면 통합재정수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재정수지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국가 부채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흔히 뭐 D1, D2, D3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세 가지 있다. 그러니까 요 각 유형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 요거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내용을 설명할 시간 아니고 여러분 아직 배우질 않았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이건 뭐 올해 삼순환에도 시험 쳤다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다 올해 삼순환에 시험 친 거거든. 쓰레기 통모형 작년에도 쳤을 거고. 그러니까 요건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 공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대충 한 사람, 안 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확연하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 3문은 뭐 자기의 어떤 학습량이나 이런 데 따라서 점수가 판이하게 차이가 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년의 경우에는 보면 이 총론 문제가 나왔다. 바우처를 주면서 이게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바우처 사업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여건이 뭐냐, 이런 거를 두 가지 질문으로 물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걸 다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문은 우리가 나중에 규제에서 나오는 이제 포획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포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방안을 써라. 이거 보면 우리 포획에 있어서 이제 포획의 원인을 설명하라. 교재에 그대로 있다. 최병성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원래는 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용도 난삽하기도 하고 뭐 애매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3가지만 이렇게 교재에다 가져왔는데, 그다음 얘도 다 설명을 해놨다. 각각의 그 원인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예가 있었느냐 이런 게 다 설명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요 방지 방안은 교재에는 넣는 거라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들 문제는 어째 보면 여러분이 강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요거는, 이거는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쉽게 말하자면 뭐랄까, 응용이 필요한 거라. 그럼 이 원인과 연계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럼 이 응용을 어디에서 하냐? 대부분 보면 총론 내용이 주로 적기가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강론 제도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총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획이라는 게 뭐냐면, 피규제기관, 어느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규제기관을 사로잡는 걸 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규제기관, 피규제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 포획된 거예요. 말 그대로 사로잡힌 걸 우리가 포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청탁금지법을 뭐 강화해야 된다든지, 뭐 또는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든지, 이 원인 3가지별로 여러분이 연계해서 방안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썼다고 본다. 왜냐면 요 내용하고 연계해서 생각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쉽게 말하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다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이 총론을 배울 때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워왔던 그런 어떤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드는 거라.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바닥에서 뭔가 방지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끌고 와서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산문은 주로 강론이 나오는 게 한 3분의 1이라고 봐야 되고 총론강론이 나오는 경우가 한 3분의 1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출제자들이 뭐 자기 전공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작년 이것보다는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더 점수를 받기가 용이하다. 응용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잘 배웠으면 뭐 있는 거 했다가 올해 삼순환 이거 다 시험 친 건데 뭐 있는 대로 집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일문은 작년에 행정학 점수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사회자본도 어느 정도 기출에도 그래서 한 2번 나왔고, 뭐 대충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요것도 그렇고, 뭐 민영화 일반적인 것도 많고. 이제 올해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2, 3문은 점수가 받기가 좋은 반면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1문은 엄격하게 채점하면 작년보다 점수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기업가적 정부를 내용을 뭐로 생각해? 지문에 있는 걸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달라질 거고, 이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를 3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공문의 저항을 설명을 했을까? 여기서 학생들 사이에 약간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작년 이 질문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이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문제를 보면 이건 점수가 좀 좋을 거고,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런 게 있거든. 이게 지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바우처의 이점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은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우리가 정치학에서의 공공선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행정 쪽에 적용을 한 오스트롬 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 2가지 이야기 가운데 여기에 관한 게 이 바우처의 이점을 설명하는데 주로 어느 쪽의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공공선택론은 항상 여러분이 2가지를 생각을 하고, 아니 설명을 할 때도 2가지를 하는데 어느 것이 초점이 되는가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냥 바우처라는 건 뭐였어? 정부가 직접 서비스하고 뭐 이러기에는 자꾸 정부 규모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비효율화되니까 그냥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부가 바우처만 제공을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민영화의 한 수단이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공선택론하고 오스트롬 부부가 말하는 공공선택론 가운데 어디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겠어? 어디에 보다? 이건 정치학에서의 공공선택론이라고 해요. 정치학에서 공공선택론은 주요 특징이 3가지잖아.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은 사익 극대화하는 존재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정부가 불필요할 정도로 과다하게 팽창된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영화하는 등 작은 정부 추진돼야 된다. 이 3가지거든, 핵심이. 그게 이제 이게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선택론도 여러분이 내용을 정치학, 행정학에서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사례가 나왔을 때 어느 쪽이 보다 관련돼 있느냐. 이 공공선택론은 최근에 3번이나 나왔다. 불과 이 2, 3년 전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공립학교하고 그다음 사립학교하고 학원 이 양쪽에 질의 차이가 난다. 수업이, 원격 수업이. 이제 그때 설명할 때에 우리가 공공선택론은 주로 행정학 쪽에서의 공공선택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내용상.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해야만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작년에 이것도 헷갈려서 뭐 왔다 갔다 했을 소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출발은 뭐냐 하면 기본이 되는, 여기 보면 지금 다 있잖아. 뭐 행정이념이든 뭐 직업공무원, 신제도주의, 사회자본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자기가 정리한 거. 그래서 그걸 잘 토대로 했을 때 모든 점수가 출발을 하는 거라. 그게 안 돼 있으면 대충 써놔는 학생들 뭐 올해 이야기하는 데 들어보면 뭐
이것도 뭐 어쩌고 뭐 이것도 어쩌고 이런데 보면 사실 내가 속으로는 쟤네들이 공부한다네, 고시 공부한다는 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말, 요건 뭐 약간 부족할 수는 있다. 내가 가르치긴 가르치고 내가 한 2, 3년 전에 산순한 문제도 내긴 했는데 여기 10점짜리였거든. 뭐 요건 뭐 내용을 쓸 때 10점을 쓰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뭐 1, 2점 감점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고, 이건 뭐 있는 대로 뭐 올해 산순환에 다 시험 치고 했는데 이것도 좀 쉽게 말하자면 10점 만점에 한 8, 9점 이상 받을 정도로 못 썼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강론은 막 전체적으로 보면 내 공부 학습량이고 요거는 그 학습량에도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신제도주의 세 가지 분파가 뭐 있다,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한다 라고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를 적용시킬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강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면서 기본적인 주제로서 항상 정리되어야 될 거는 내가 별표로 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나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하면 우리가 뭐 행정 정보화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건데, 행정정보화나 지방자치는 순수하게 이쪽 과목의 문제를 내는 거는 뭐 내 생각에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택 과목을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은 학생들 사이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이것도 사실 제대로 다 못 다루거든. 정책학은 그나마 정책학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얼추 막 우리가 행정 개론 입장에서 보면 대충 다 다룬다고, 인사도 대충 다 다룬다고, 재무도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직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조직론 가운데 정말 일부라. 조직론 책이 보면 7, 800페이지를 다 넣거든. 수많은 뭐 심리학, 사회조직학 뭐 이론들 엄청 많다고. 그걸 우리가 커버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조직에서도 막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이때까지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항상 여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가르치면서 요거 외에 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쓴 주제를 2, 3가지 강조를 했는데 강조해봐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요건 그냥 간단하게 개념이 뭐다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할 거라. 그래서 사실 기본이 될 거야. 그럼 이 적어도 요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나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뭐 3개를 칠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당장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 있다. 이제 입시에서 나왔던 주제들 이런 게, 왜냐면 올해 나온 이게 다중 흐름 모형, 쓰레기통 모형, 국가부채 입시에서 다 나왔던 문제거든. 이거 나온 지 제법 오래됐고, 요거는 2, 3년 전에 나왔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주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26년에 나올지 29년에 나올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나올 때는 반드시 나온다. 그게 다 대비를 해주는 거야. 다 보면 뭐 중요한 문제지. 그건 생각하지 다 중요한. 포획 이론도 내가 몇 번이나 삼순한테 시험 치고 늘 대학 모의고사도 이 문제가 있어. 다 마찬가지야. 뭐 바우치야 뭐. 이전에도 문제가 나왔고 뭐 이거 늘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직론은 한 4가지. 인사는 뭐 우리가 최근에 거의 안 나온다고. 특히 인사 조직 직렬이 생기고 나서 잘 안 나오는데, 뭐 인사의 경우에도 주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지급 공무원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공무원제와 가장 비교되는, 서로 대비되는 인사제도 기반이 되는 게 실적제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제 뭐 공직 분류 체계에 관한 뭐 계급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주제들 포함해서 여기도 한 4가지면 된다. 4가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재무는 보면 이제 올해 내가 삼순환 마지막 정리하면서도 제일 강조한 게 예측 가능한 문제 가운데 이제 국가 부채하고 재정 준칙을 학생들 보고 반드시 보라고 그랬다. 입시에서 다 나왔거든. 근데 이제 재정 준칙을 10점짜리로 내기가 곤란하다가, 쉽게 말하자면 서술할 될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20점짜리로 10점 10점 하다 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 재정 준칙을 빼버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재정 준칙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왜 들어갔느냐? 결국은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요게 이제 읽지만 쉽게 말해서 정부와 세입하고 세출 간에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수지에 관한 거라.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이게 부채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 넣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뭐 등등 우리가 보면 뭐 재무도 대충 뭐 한 4가지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사실 이것도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 시험에 딱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판단해서 공부한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리스크를 안게 할 수가 없잖아. 내 혼자니까 뭐 내 혼자 망하면 그만이니까 상관없는데 내 책임이고. 근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한다고. 국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게 있거든. 예? 자, 어쨌든 한 뭐 4가지 하면 사실 이 문제 나와. 그 다음에 정책은 사실 문제에 따라 좀 많을 수 있는데 올해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버렸으니까 이제 좀 범위가 줄어들다. 그 다음 규제 정책이 올해 제외한 이전 2022년, 23년, 24년도에 나왔거든. 3년 연달아 나왔다. 규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규제 2년 연달아 나오고 나서 작년에는 규제가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규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2년 연달아 나왔으니까. 그러나 2가지만 하고 가자. 한 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혁을 하는 걸 했다. 그건 다 별도의 주제로 나올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연찮게 걸려들은 것 같은데 이건 학자들이 늘 관심이 있어요. 이게 부패 뭐 이런 개념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정책도 뭐 정확한 개수를 하기는 힘들지만 뭐 우리가 나중에 정책 옹호연합 모형도 있고 규제 수능도 있고 그다음 뭐 일선 관료제 뭐 등등 해서 여기도 한 4개. 그래서 풍부하게 잡으면 20개 이내라고 보면 된다. 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일순환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특히 이제 인사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나오든 관련된 것들이 막 내용을 좀 알아야 쓸 수 있다. 요거는 독립적 주제로 떨어지는데 인사는 그렇지 않다. 인사는 뭐가 나오면 이것저것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3년에 우리가 산문에 20점짜리로 실적제가 나왔을 때 뭐 실적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 거 하려면 뭐 인사에서 나오는 뭐 대표 관료제도 좀 알아야 되고 뭐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는 서로 좀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기본이 되는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주제가 많지 않다. 총론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 15개에서 막 맥시멈 잡아야 20개라고 된다. 총론도. 총론은 주로 뭐겠어? 뭐 신행정학, 신제도주의, 사회자본, 공공선택론, 유거버넌서, 그 다음에 뭐 신공공서비스론, 그 다음 뭐 협력적 거버넌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 어떤 기본, 그 다음 뭐 주인 대리인 모형,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었다. 그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여기 또 마찬가지. 우리가 올해도 보면 마찬가지. 늘 활용되는 것들이. 그걸 뭐 우리가 많이 잡아도 20개까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사실 딱 나올 수 있는 거. 이때까지 우리가 경향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지금 말하는 이런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그러나 시험이란 게 늘 거기만 집착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할 때는 근데 이제 삼순환 때는 우리가 실제로 하면서 조직 가운데서도 짜질구량 다 가지를 치버리고 인사도 그렇고 재무도 그렇고 안 한다고. 그냥 학생들 보고 조금 시간 여력이 있으면 노트로 그냥 한번 쓱 눈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도 나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걸 어떻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준비하느냐가 2차 시험 성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이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모의고사도 출고 기출풀이를 하면서 그런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든지 그게 뭐 제도적 개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뭐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일순환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별표 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급 공무원제 하자면 지급 공무원제 이런 거고 네 가지 주요 특성이 있다. 그 주요 특징으로서는 이런 게 있다. 해갖고 자기가 글로서 글이라는 게 뭐 꼭 손으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PC에서 쓰든 어쨌든 자기가 교재나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토대로 자기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걸 내가 문장으로 내가 만들어 갖고 여러분한테 쉽게 나눠줄 수 있다. 지금 정리해야 될 거를. 여기 15개 하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놔놓으면 나중에 답안지가 비슷한 답안지가 나오면 채점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슷한 게 자주 나오는 걸 싫어한다.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아,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하고 외워서 그냥 썼구나. 이렇게 자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정리하는 걸 내가 딱 획일화돼서 여러분한테 모든 사람한테 뿌릴 수가 없다고. 그 대신 그걸 써야 될 내용은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면서 아, 요거 쓸 때 요런 표현을 살려서 여러분 문장으로 써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습할 때 하루에 뭐 배우는 게 어때? 그 정리하는 주제 뭐 몇 가지 되겠어? 뭐 많아봐야 뭐 서너 가지 될 거야. 시간 얼마 안 걸려. 1시간도 안 걸린다고. 그래서 그걸 PC에다가 꾸준히 자기가 중요한 것들, 지금 말하는 이런 데 해당되는 것들을 자꾸 PC에다가 자기가 글로서 써가지고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삼순환 때도 훨씬 여러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답안지 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작년 문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래 우리가 행시 문제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게 행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들이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걸 지엽적으로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입시라든지 대학 모의고사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온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래의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뭐 표현은 뭐 하죠. 행정 일반론과 연계해서 주로 시험을 낸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 어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사업 뭐 이런 데 내용이 엇비슷하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디마지오도 이야기하는 신제도주의, 이것이 때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다 행정 일반론하고 연계해서 나지 완전 여기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정 일반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주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어느 내가 대학 모의고사 올해 모의고사 보면 뭐 이랬다. 뭐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를 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가치론의 관점에서 어떤 극복 방안을 쓰시오. 행정 일반론의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뭐 강론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럼 앞에 있는 이것도 자세히 보고 자기 걸 못 만드는데 투입 시간에 적어서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걸 잘 하는 게 우선이고 요거는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연계되니까 그냥 자기가 배웠던 행정 일반 내용 가지고 연계해서 대부분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요건 뭐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는 나중에 내가 지방자치할 때는 주로 이제 정부 간 관계론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보체계론은 주로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주로 할 거라고. 그 이상 범주를 우리가 넓히기도 힘들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일순환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제 교재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재미있는 행정학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뭐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제 흔히 행정학 교과서로 많이 쓰는 이제 한국행정학, 그 다음에 뭐 새행정학, 뭐 버전이 있지만 새행정학 3.0, 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인 박사가 쓴 인조행, 요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림동에서 많이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교과서고, 또 뭐 아마 대학에서도 이 교재들을 많이 쓴다고.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별도로 봐야 되느냐? 내 대답은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 이 책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행정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분이 이걸 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 부분을 보면 좋은데, 한국행정학은 교과서로서는 좋지만 수험서로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왜? 수험 주제에 대해서 안 다루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시험을 커버할 수가 없다. 빠진 주제가 많다. 이 새행정학은 공저기 때문에 내용도 브러쉬라고. 예를 들자면 뭐 신공공관리나 유거버넌스 이야기가 2~3페이지 적어놨다. 신공공관리를 그걸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몇십 명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인조행은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좀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또 수험서로는 좀 정치된 느낌은 없다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다 보면 장단점 묻고 막 이렇거든. 근데 교과서란 건 뭐 그런 것까지 다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필요한 거는 내가 자료로 배부를 하든지, 강의 자료로 배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일부는 내가 이 안에 이미 포함을 시켜놨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만한 내용들은 내가 읽어보고 이 책을 개정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럼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이런 책 빼가지고 한번 읽고 나서 이걸 보면 이해하기는 훨씬 쉬울 거라.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건 나한테 좋은 방법은 아니라.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나온 기출문제 가운데서 내 이 책에서 빠진 내용은 딱 하나 있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보면 이제 포트롤러의 소위 말하는 기대 이론에 관한 거라고. 이제 그것도 뭐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조직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 동기부여 이론도 많고 뭐 리더십 이론도 많고 많다고. 근데 그 많은 이론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일단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기출을 보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이론이라는 게 쉽게 이제 브룸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사람의 이론까지는 다 했지. 하고 기출에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국 행정학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브룸의 이야기만 있었고, 새행정학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뭐 인종이 책을 안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단을 할 때 이 교재들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있느냐, 다루느냐를 해서 나름대로 썼는데, 어쨌든 포트롤러가 빠져버린 거지. 그게 유일한 예외고, 나머지는 책에 다 있다고. 내용이 뭐 약간 모질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다 주제로 다루거든. 그러나 이제 포트롤러의 기대 이론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브룸의 기대 이론과 물론 차이점이 좀 용어 이런 데서 차이점은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 구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조금 지혜로운 친구들은 브룸이라는 이야기를 빼버리고 브룸의 기대 이론을 가지고 다 답안지를 썼다고. 적극 행정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거를 그냥 다 60점대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사고가 터진 건 아니지. 그건 어쨌든 뭐 내가 직접 자세히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말로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그거 외에는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이 시험을 친 친구들의 나중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겠지만, 자기가 시험 치고 나서 이 책을 뒤져보니까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게 교과서에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한다. 그 말이 우스운 이야기지. 예? 문제가 나오면 아, 이 교과서에 어느 부분에 이게 있다라고 머리가 생각이 나야지. 시험 치고 나서 책을 보니까 아, 시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단은 범위를 뭐 여러분이 다 인지하다시피 본인도 느끼시고, 여러분이 행정학에 투입하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잖아요. 그지? 그럼 내가 가장
쉽게 말해서 그 제한된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공부량, 그 다음에 공부의 범위, 그 다음에 내가 집중과 선택해야 될 주제,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좀 수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요건 내가 일단은 다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여기를 내가 자료 배부해 가지고 기출에 나온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론 교재들이 다 있다. 조직하면 여러분 뭐 여기 지금 밑에 2층에 보면 있잖아. 그 보면 알겠지만 뭐 휴먼 조직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명한 것들이 있다. 인사, 그 다음에 재무. 요거 대부분 7, 8페이지, 7, 800페이지. 요것도 적어도 5, 600페이지가 다 넘는다고. 저것도 정리해서 자기 거 못 만드는데 이거 여러분 책 봐갖고 도움 되겠어? 하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어차피 시험이 나오는 강조되는 것들 딱 몇 가지가 있다고. 근데 저걸 뭐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소화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자기가 소화해서 정리를 못 하는데 이거 뭐 본다는 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내가 본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재무 가운데는 이제 특히 가장 최근의 책이고 비교적 얇고 한 게 연대에 있는 이제 하현석 교수가 지금 뭐 재무행정 쪽에 사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고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뭐 하현석 교수 책이 비교적 얇으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중요한 것들, 물론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다 여기에서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료로서 나눠놓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물론 뭐 여러분이 다 읽어서 내용을 소화하면 좋기야 하지. 근데 문제는 결국은 비용 편익의 문제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그만큼 시간을 줘. 그래서 못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하다가 내가 좀 뭔가 부분에 아쉽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렇다 하면 가서 도서관 가서 그 있는 해당 부분 한번 읽어보고 뭐 이 정도는 좋은데 결국은 지금 읽어봐야 여러분 나중에 막상 2차 시험 전에 공부할 때 이거 그들도 볼 수 없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집중을 하고 내가 그 대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한테 포함을 시키고 교재에도 반영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게 교재를 정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강의 노트가 일종의 여러분이 나중에 말하는 서브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교재의 모든 내용을 내가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수험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하거나 아예 빠지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론은. 그래서 하여간 요게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글로서 만들어서 정리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예비 순환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막 강론에서 사실 예비 순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 이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행정 이론을 뭐 다 보라 이렇게는 좀 힘들고, 그냥 신공공관리가 뭔지 앞부분 정도, 그 다음에 뭐 뉴거버넌스가 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조금 읽어보는 게 좋다. 아니면 뭐 그날 수업을 듣고 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언젠가는 이건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 그걸 뭐 동시에 진행하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하자.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막 간단하게 설명. 우리가 흔히 이제 총론과 강론이 연계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도 사실 모호한 표현이라.
말은 그래서 하지. 아, 이게 총론과 강론이 연계돼서 서로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이러면 문장도 화려해지고, 어? 통합적이고 좋지, 그지?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어? 뭘 의미를 할까? 뭐 이런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론의 제도들이 있다. 이 강론의 제도라는 게 대부분 다 보면 NPM을 토대로 해서 새로 이루어진 거. 인사행정 같으면 성과급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산제도 같으면 탑다운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대부분 NP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우리가 참여라는 맥락에서 유거버넌스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런 건 다 참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이론의 변화, 관료제에서 NPM, 유거버넌스 쪽으로 이론이 변화하면서 강론의 제도 개혁이지, 제도가 개혁된 부분. 뭐 이게 하나의 우리가 연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런 어떤 포획 이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강론이 있으면 이 강론에 있어서 그 내용은 뭐 우리가 강론에서 배운 걸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거는 이건 결국은 총론적인 사고를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막 똑같은 거예요, 그지? 이런 게 연계된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뭐 총론하고 강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연계되는 경우는 많지를 않았다. 이제 그런 이런 그 흐름에 있는 일부 제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좀 폭넓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가져온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될 거라.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행정 일반 뭐 총론에서 내용 가져올 게 없다고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 부채 설명하는데 뭐 신행정학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좀 그렇게 현혹될 해당 부분에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론 제도 배우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 제도라는 것은 주인 대리인 이론과 연계되어 있다. 총론에 관한 거지, 그지? 이제 그 언급할 때 그런 어떤 연계성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될 거라. 그래서 하여간에 뭐 오늘 첫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일순환을 대하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 내가 무엇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출을 통해서 일순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총론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문제가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례를 연계해서 쓰고 하는 거는 이제 이순환의 기출풀이, 그 다음 삼순환 때 모의고사 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숙성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비순환 때 여러분 답안지를 쓴 거 보면, 물론 이제 최고 답안 위주로 하긴 했지만, 최고 답안에 올라온 것도 보면 내용이 빈곤한데, 내가 보기에 학생이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고 내용을 알긴 아는데 그거를 좀 뭔가 분량이 채워지게끔 풀어서 쓰지는 못하는 거야. 왜 풀어서 못 쓸까? 행정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강론의 내용이나 이런 두루두루한 거를 좀 알아야만 말을 풀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순환에는 그게 안 되지. 뭐 공부한 지 뭐 일주일, 2주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글을 쓰는데 많은 학생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대충 보면 분량이 넘쳐서 고민하는 학생보다는 분량이 적어서 대부분 고민한다. 어?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인데 또는 5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한 3페이지 넘어가면 쓸 게 없다는 거야. 그거를 늘리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뭐 배웠던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적절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걸 좀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글 쓰는 것도 예비보다는, 강론은 사실은 아는 만큼 써진다. 총론은 자꾸 부풀려야 되는데 강론은 뭐 명확하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그래서 시험할 때 내가 대충 뭐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가운데 일순환 강의에 관해서든 뭐 기출에 관한 거든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서 나오는 소리죠? 혹시 뭐 질문할 거 없어? 뭐든지.
배운 게 적으니까 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총론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뒤에부터 아마 정부 관료제 변론부터 아마 하게 될 거야. 해서부터 이제 진도를 하나하나씩 나가보죠. 자, 조금 쉬었다 하죠.